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기는 공천 방침을 거듭 밝히며 수도권 탈환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룰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지역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다선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등 사실상 중진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추가로 독자 제재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북한은 다음 달부터 러시아인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핵심 사업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착공을 앞둔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설 사업이 중단됐고 올해 진행할 예정이던 여러 사업이 미뤄지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4월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여야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도 이기는 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탈환론에 힘을 실었고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은 정권 중간평가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지숙 기자입니다. 전국 순회를 마무리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서울시당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참패했던 서울의 지역구들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되찾겠다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현역 의원인 마포울 지역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화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어쩔 수 없이 정 의원이 당선될 거란 말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출마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열린 중진들과의 첫 오찬 간담회에선 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룰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참석 의원 대부분은 3선 이상 감점 등 불이익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른 룰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한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경제도 안보도 민생도 더 나빠졌다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복귀 첫 일성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친명계 인사들의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에 대해선 경선을 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거냐, 아직 공천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산업안전청 설치 계획을 가져오면 유예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하면서 지역 선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다선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특히 충청권은 일반 국민 여론을 80%나 반영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중진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성룡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천 기준 핵심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에 대한 불이익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10% 초과 30% 이하에 포함되면 최대 35%까지 감산됩니다.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기준에 의한 세대 교체를 구현하도록 정했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현역 회원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5% 감산 대상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4명, 5선의 공주부여 청양 정진석 의원과 4선의 아산시갑 이명수, 홍성예산 홍문표 의원에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5선의 대전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충북까지 포함해 권역에서
한 명은 공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도전자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사회 변화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혁신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공천 룰을 좀 만들고자 노력한 것이 아닌가. 민심 반영 비율도 대폭 늘었습니다. 충청권은 호남, 제주 등과 함께 격전지로 묶여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당원 당규상 비율 50%를 넘어 80%까지 높아졌습니다. 인물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현역 물갈이와 그다음에 국민 여론 수렴이라는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고 경선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다음 주 결정하겠다고 밝힌 우선 단수 공천 지역 기준에도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추가로 독자 제재했습니다. 이 해당 선박들은 불법 환적이나 북한 내 유류 밀반입, 북한산 석탄 반출 등에 관여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가로 독자 제재한 선박은 모두 11척입니다. 이 선박들은 북한 선박과 물품을 주고받는 해상 환적을 비롯해 대북 정제유 밀반입, 북한산 석탄 밀수출, 또 중고 선박 반입 등에 관여하며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여러 건 위반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선박 11척 중 9척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최초로 제재했습니다. 4척은 시에라리온, 나머지는 북한, 소말리아, 인도네시아, 또 탄자니아 등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박 독자 제재는 2016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국내에 입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적과 밀무역 등에 관여한 북한 무역회사 직원인 박경란, 민명학 등 개인 2명, 또 만강, 리상, 유화무역 등 기관 3곳도 정부 독자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사이버 IT 인력, 또 무기, 금융거래 등에 이어 해상 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UN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등에 대응해 북한과의 해상 환적과 선박 거래 등을 금지하고 유류 반입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N 집계에 포착된 유류 반입량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연 78만 배럴에 달하며 선박을 이용한 불법 거래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먼저 러시아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 예정된 단체 관광에 신청자가 100명 이상 몰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수호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악수는 10초 이상 지속됐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북 외무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Визит этот проходит в развитие тех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на космодроме Восточный, когда там был председатель. 최 외무상은 앞서 열린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편리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습니다. 방북 시기는 오는 3월 대선 이후가 유력한 가운데 올해를 넘기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입니다. 러북 외무장관 회담에선 조춘용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장도 배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두 나라 간 무기 거래가 논의됐을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에 먼저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이후 처음 진행되는 다음 달 북한 단체 관광에 100명이 넘는 러시아인 신청자가 몰려 나흘 만에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3박 4일 동안 평양과 원산 마식령 스키장 등을 돌아보는 이번 관광 상품 가격은 1인당 750달러로 우리 돈 100만 원 정도로 책정됐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통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안보 위기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해법이 주로 논의가 됐는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파리에서 송락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올해 54회째를 맞은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신뢰의 재구축입니다. 포럼 개막 이틀째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며 세계 각지의 안보 위기 해법 마련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변함없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It was with immense joy that last month we decided to launch the negotiations of accession for Ukraine's EU membership. This will be Ukraine's historic achievemen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사 지원과 함께 국가 재건을 위한 투자를 호소했습니다.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민간 선박 공격 위협도 핵심 의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중재에 나섰던 카타르는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을 멈춰야 중동 지역 확전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미군과 영국군이 최근 후티 반군을 타격했지만 중동의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looking for regional conflict. Far from it. Through a combination of steady deterrence and steadfast diplomacy, we seek to stop the spread of conflict and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de-escalation. 한편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상황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다른 위협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군사 역량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이란산 드론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전국적으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도로 상황이 개선되고 보행자들은 더 안전해졌을까요? 김세희 기자가 친절한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운전자들을 긴장하게 했던 우회전 일시정지 기억하시나요?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는 사고가 계속되자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확대된 건데요.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하도록 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디디려고 할 때나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뛰어올 때, 손을 들고 길을 건너려는 표시를 할 때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적발되면 최대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5월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8살 조은결 군이 숨졌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운전자가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8개월, 다시 현장을 찾아보니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더 눈에 띄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량 대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에 맞춰 주행합니다. 아이가 있어서인지 우회전하기 전에 항상 멈췄다가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멈추려 하자 뒤에서 바로 재촉이 이어집니다. 전방 신호가 빨간색일 때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멈춰야 하지만 많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헷갈리더라고요. 바뀐 법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시행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14%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는데요. 법의 실효성을 따지기엔 짧은 기간이지만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경우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우회전 사망사고 가운데 36%는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했는데요.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운전석 위치가 일반 승용차들보다 높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험 영상을 보면 차량이 천천히 갈수록 회전 반경이 확보돼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반경이 좁아져 뒷바퀴 근처 구조물이 바로 차에 치였습니다.
운전자들은 늘 습관적으로 주행을 그렇게 해도 큰 문제 없으니까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보행자는 물론이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위해서 안전운전은 꼭 필요하겠죠.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반드시 멈췄다 우회전해야 합니다. 녹색불일 때는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길을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엔 멈췄다 출발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석 달 전 경남 거제의 한 바닷가에서는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단순 익사로 끝날 뻔한 이 사고. 경찰이 2달 넘게 조사한 결과 폭행과 강요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옷을 벗은 한 남성이 위태롭게 바닷가 난간을 넘습니다. 난간을 넘어선 뒤에는 수심 5m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40, 50대 남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일어난 일입니다. 술을 마신 채 바다에 들어간 50대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숨졌습니다. 단순 익사로 보였던 이 사고. 사망자의 눈에 생긴 멍을 보고 의심한 경찰이 2달 넘게 수사한 결과 의외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행이던 40대 남성이 다른 2명에게 바다에 들어가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둘이 수영해라고 들어가라 했습니다. 언제 두드려 맞을지 모르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드려 맞으니까. 6년 전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만난 이들은 일행 중 가장 어린 40대 남성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서열을 가린다며 서로 싸우게 하는 등 이딴 가혹행위로 119에 실려간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빼앗긴 돈도 1,700여만 원입니다. 그 기초생활수급비 또 모자라서 막노동까지 시킵니다. 그 막노동 일당까지 다 빼앗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40대 남성은 피해자의 돈을 쓴 사실은 있지만 강요에 의한 치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이 남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최근 천안과 경기 군포에서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초기 대응에 필수인 스프링클러가 없어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평소 방화문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 기본 수칙 준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이 깨져 있고 내부는 시꺼멓게 그을렸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이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1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경기 군포에서도 아파트 화재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모두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곳으로 초기 진화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재 경보하고 소화기는 다 비치가 돼 있는데 오래된 집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조금 불안하긴 해요. 현행법은 2018년부터 6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어졌거나 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아파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천여 단지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큰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각 가정에 소화기를 구비하고 방화문이 있을 경우 평소에도 차단을 해두는 등 기본 수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좀 모니터링해서 세대 스피커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좀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아파트 화재 610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졌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서천의 한 농촌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90대 노모 등 일가족이 극적으로 탈출한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불이 날 당시 일가족을 살리려 화마에 뛰어드는 두 이웃 주민의 모습이 CCTV에 생생히 담겼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캄한 새벽, 인적이 드문 농촌마을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10대 절도 방화범이 마당에 놓여있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불을 지른 겁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한 남성이 화마가 덮친 주택으로 쏜살같이 뛰어듭니다. 곧이어 길을 지나던 여성도 불이 난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90대 노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불길로 뛰어든 두 사람. 근처에 살던 이웃과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화재 현장을 목격한 옆마을 주민이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하고 같이 가서 모셔갖고 나왔죠. 할머니 모시고 나왔을 때 그냥 내복바람 입고 맨발이고 그렇게 모시고 나왔거든요. 그냥 벌벌 떨고 계셨어요. 이 불길이 솟구칠 당시 집 안으로 뛰어든 두 사람 덕분에 일가족 모두 큰 부상 없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씨와 함께 화재 현장에 뛰어든 옆마을 주민은 KBS와 통화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귀가하다가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며 그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화재 현장에 들어간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일을 했는데 외부로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착하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너무 감사했고 참 그분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덜 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 마치 내일처럼 나서준 일상 속 의인들이 있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는 현재의 2배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날 경우 기본 20%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5천만 원, 기타 상품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이 나면 금투세 부과 대상입니다. 한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증시의 수요를 확대하려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점차 내리기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계획대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세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내려갑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현재는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인 납입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2.5배 확대합니다. ISA 일반형에 4천만 원을 넣으면 세금 절감 효과가 약 103만 원으로 2천만 원일 때보다 60만 원 가까이 늘게 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제2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납부액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세종시가 착공을 앞둔 시립 어린이 도서관 건설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는데 올해 진행할 예정이던 다른 사업들도 줄줄이 미뤄지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개관 예정이었던 세종 시립 어린이 도서관 부지입니다. 1년에 걸친 설계 마무리 단계로 착공을 코앞에 두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세종시가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올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완공까지 필요한 예산은 148억 원. 사업이 중단되면서 앞서 확보한 국비 19억 원은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세종시는 재정 문제로 사업이 정지됐다며 언제쯤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설계 등에 10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주민 동의나 설득 없이 확정된 사업 정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7개 시도에서 없는, 우리 시만 없는 이거를 지금 4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들어왔던 사업인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는 것 자체도 이해도 안 되고. 세종시는 지난해 이미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민선사기 핵심 사업인 국제정원박람회를 1년 연기했고 시내버스 무료 정책도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우려했던 1,000억 원대 감액 추경은 기금을 활용해 모면했지만 시립 어린이 도서관 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장애인 복지관 증대축 사업 등 주요 건설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전액 부담했던 세종시내 공공시설 건립비를 세종시가 절반 부담하는 안마저 최근 확정 고시돼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화면 속 건물은 부산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예식장이었습니다. 내가 결혼했던 곳인데 장례식 때문에 다시 왔다. 전엔 하객으로 왔었는데 이제는 조문객으로 왔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자주 듣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저출생과 고령화 속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해져 장례식장으로 간판을 바꾼 예식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안의 한 예식장도 건물과 부지를 상조회사가 인수하면서 지금은 장례식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국세청과 한국장례협회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예식장은 2018년 1월 1,030곳에서 지난해 1월 754곳으로 5년 사이 3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장례식장은 2022년 기준 1,107곳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나 그런 곳에 가까이에는 허가내기가 힘들죠. 천안에 한 군데가 용도를 변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전 쪽에도 공개를 안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산후조리원이 장기 요양기관,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로 전환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른바 노인유치원, 노치원으로도 불리는데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청남도가 경기도, 경상남도에 이어 이러한 전환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노치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로 변경되는 그런 사례들은 4, 5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노인과 관련된 공부를 하러 오시는 경우도 산업구조 전반에도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분유 소비는 급감한 지 오래. 분유 생산 라인 일부를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설비로 전환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 금융사는 노인 요양시설을 마련하는 요양업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기저귀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영유아용 기저귀 판매량이 급감했는데 그 자리를 채운 건 다름 아닌 성인용 기저귀였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한 업체의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은 매년 15%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령친화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아주 다양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2006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던 일본은 이미 2016년 성인용 기저귀가 영유아용 기저귀 판매량을 앞질렀고 초등학교가 간병시설이 돼 자신이 졸업했던 초등학교에서 노년을 보내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또 일본 사회는 요양시설을 꺼리는 노인들을 위해 자신의 집 그리고 살던 지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년 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 산업 전반은 빠르게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코앞까지 다가온 초고령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이 같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대국 인중국 역시 6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인구 감소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인구 감소는 잠재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중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에서 김효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한 병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닝보시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접어들면서 산부인과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다른 곳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902만 명, 사망자는 이보다 많은 1,1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는 208만 명이 줄어들어 14억 960만 명을 조금 넘겼습니다. 208万人，全年出生人口902万人。 2022년 중국의 인구가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선 뒤 이번 통계까지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5.2%로 시장의 예측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력과 소비를 책임지는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코로나 기저 효과도 사라져 올해 중국의 경제는 낙관하기만은 어렵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감속이 될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외수 쪽도 그렇게 크게 바라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12년 사이 노동 연령 인구와 총 인구가 모두 정점을 찍고 장기적인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지역 공공의료원들이 일상 회복 뒤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은 임금 지급마저 어려운 지경이어서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몽열 기자입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충남 도립 천안의료원입니다. 텅 비어있는 병실이 허다합니다. 지난해 병상 가동률은 40%대로 코로나 이전 7, 80%에 절반 가까이 떨어져 지난해만 100억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결국 30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를 차입금으로 충당했지만 충남도와 정부 지원은 10% 정도에 불과해 적자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공병원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 동안 총 공공병원 적자가 3천억 원이 넘는 걸로 계산이 됐거든요. 당장의 해결 방법은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산부인과에 더해 지난해 9월에는 민간에서 꺼리는 소아 청소년과를 개설했고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병동도 110병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병동은 가정형 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의료진의 근로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간호사 기숙사를 현대식으로 잘 만들어서 1인 1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기 위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원 자체가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적자 메꾸기 방식이 아닌 재정 안정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담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통해 KBS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임직원 일동 5천만 원, 김승우 순천향대학교 총장과 교직원 1,000만 원, 대전 세종충청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에서 5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진잠중학교 학생 일동 118만 3천 원, 용남중학교 42만 5천 원, 대전 봉산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이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다복달기 50만 원, 박수일 씨 10만 1천 원, 김옥선 씨께서 5만 5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대전시 안영동,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 안영-나들목 출구에서 SUV 차량이 하이패스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은 아니었다며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식칩이 있던 부위에 상처가 난 채 발견된 유기견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오늘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사단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견주인 40대 여성을 동물 학대와 유기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견주는 이달 들어 2번이나 키우던 푸드를 천안과 아산에 유기했으며 두 번째 구조 당시 유기견 옆구리에서 주인의 연락처 정보가 담긴 체내 인식칩이 사라지고 상처가 남겨져 학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강수구름대가 전국을 뒤덮고 있고요. 우리 지역은 주로 비로 내리거나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모습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길이 무척 미끄러운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세종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오전에 비가 그친 뒤에도 날이 흐리겠고요.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대전, 세종의 아침 기온이 3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이 9도, 논산이 10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이 1도, 아산 2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천안이 8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3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보령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함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에는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매서운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